네, 금투세. 예, 뜨거운 감자. 예,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나락으로 간다는 금투세. 굳이 뭐 저까지 참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요리조리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냥 다뤄볼 건데 아주 깊고 학술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경제 한 스푼이니까요. 밥 먹고 오셔서 디저트 한 스푼, 티라미수 한 스푼 떠드시는 그런 기분으로 듣는 방송인데 깊게 파면서 뭐 이론이 어쩌고 하면 머리 아파서 들으실 것 같지만요, 많이 안 들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투세를 다루긴 할 건데 이렇게 다룰 거예요. 어떻게 다룰 거냐? 일단은요, 여야 대표께서 만난다고 하잖아요. 뭐 일단은 서로 안 보는 것보다야 테이블에 앉아서 머리 뜯고 자꾸 싸우느라도 그렇게 만나야죠. 그러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 거기에 논의 테이블에 금투세 안건이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니까 분명히 다뤄질 거예요.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네 의견은 뭔데? 뭐 이런 거보다는 보세요. 이미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쟁점이 됐고 이제는 국정을 책임지는 두 거대 정당의 대표까지 만나서 논의한다고 하니 좀 다뤄드려야 된다라는 건 맞는데 어떻게 다룰 거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전문적인 식견을 뽐내면서 다루는 사람들 많고 설명이 막 축약되거나 그래서 오해하거나 또는 뭐 잘못된 설명도 많은데 그걸 제가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었을 때 이거구나. 지금 이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좀 뭐랄까요, 좀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아드린다는 측면에서 논의의 흐름이 지금 이겁니다. 본질이 요겁니다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래서 뭐랄까요, 논의에 직접 제가 참전한다기보다는 논의를 구경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약간 큐레이션 정도를 한다는 느낌 정도로 도망 다니는 말이 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쉬운 설명, 쟁점이 뭔지 그 자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투세 누구냐 너? 도대체 넌 뭐냐? 뭐하는 애냐? 여기서부터 일단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너의 정체! 그렇습니다. 이름은 금융투자소득세.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금융을 해서 금융상품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 소득이 나왔어? 그럼 너 세금 내야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주식, 펀드, 뭐 파생, 채권, 뭐 여러분이 아시는 그런 다양한 금융상품들 그냥 다 합쳐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당신 그런 거 금융상품 해가지고 돈 벌었으면 세금 냅니다. 라는 그런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래?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000원 벌었다. 이것도 세금 내야 되냐? 이러실까봐. 저항선이 있을까봐 공제 범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이 5천만 원이 안 돼. 여러분, 투자한 돈이 아니고요. 내가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 수익이 5천만 원이 안 돼. 그러면 세금을 안 냅니다. 즉 금투세의 공제 범위는 5천만 원이에요. 와, 크네. 그럼 나 1년 내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해가지고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 손. 우리 독자님들 98%가 손들어 주시네요. 대단합니다. 당신은 상위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으로 남기려면 보통 한 5% 정도 벌었다 그러면 많이 번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10억 정도를 굴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10억 정도를 운용자금으로 굴리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파생도 하는 사람은 전체 1,400만 주식 투자 중에서 1, 2%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거까지는 맞아요. 아무튼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이 있을까봐 공제 범위를 5천까지 높였다. 그럼 나 5천만 원까지 벌어본 적 없는데? 그럼 세금 낼 일 없어요. 일단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요. 언제 도입됐어 이거? 라고 했더니
2020년에 정확하게 도입이 됐습니다. 2020년에 도입이 됐고요. 바로 시행하려니까 이거 뭐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입하자마자 시행을 유예해 놨고요. 그리고 2년 전에 한 번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은 안 되고 유예가 되고 있었습니다. 시행을 유예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버려 두면 지금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연말 지나고 내년부터는 금수대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일단 내버려 두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됐어?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갑자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된다. 한국 주식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게요. 이러면서 금투세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가 바로 범인이야! 라고 하면서 금투세를 지목해가지고 갑자기 정부와 여당에서 저거를 폐지해야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집중 포화를 그쪽에다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정부 여당의 입장은 이거 폐지해야 돼. 그래서 내년이 돼도 지금처럼 시행이 안 되는 상태가 돼야 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당시 2020년에 통과시켰을 때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요. 그때 이제 어쨌거나 그 당시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뭐 불만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난리야? 이런 입장.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이제 약간 중간쯤에서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유예를 요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중간 의견들도 막 쏟아져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금투세 너는 뭐냐? 그리고 왜 논란이 되냐까지 말씀드려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요. 들어가 볼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라는 쟁점 하나하나를 순서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당시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될 때 우격다짐으로 민주당만 막 단독으로 막 해가지고 통과시켰던 거냐? 그건 아닙니다. 팩트 체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 금투협에서도 뭐 어쨌거나 또는 업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있었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죠. 그러나 공식적인 찬성 의견이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나왔고요.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 국힘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던 법이에요. 심지어 당시에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걸 다시 예전 4년 전으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민주당이 말이야 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난, 요건 틀렸다. 여야 합의였고 업계에서도 찬성 의견이 많았고 심지어 지금 원내대표인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폐지시키겠습니다. 제가 폐지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쳤어요. 근데 정작 본인이 발의했었다 라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날치기로 통과됐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팩트체크 한번 하고요. 지금 하나하나씩 쟁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저보고 그럼 너 뭐 야당의 잘못이라는 거 여당의 잘못이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논의의 배경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그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관전하시기가 이해가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말이야, 당신들이 뭐 단독으로 플레이했잖아요. 그러면 아니던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재밌다는 거예요. 재미. 뭐 게임은 아닙니다만. 자, 두 번째 쟁점. 1% 부자들만 대상이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맞다. 일단은 맞다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사람들을 실제로 여러 데이터를 봤습니다. 국세청으로도 데이터를 보고요.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시민단체라든지 뭐 금투협이라든지 거래소 관련한 여러 자료조사, 그다음에 국회의원실 자료조사한 것 등, 언론에서 조사한 것 등, 경제단체 조사한 것 등 등등 보면 많으면 2%, 적으면 1%, 그 내외에서 내는 세금이다 라고 보시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부자겠네? 맞죠? 상위 1%니까. 그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그거는 맞는데 다음 팩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거는 맞다. 자, 그 다음에 부자들만 많이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 의견 하나 드립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제도의 본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쫙 우리 사회를 가만히 고민하다가 안 되겠어. 세금이 필요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야, 우리 정부가 세금이 필요해.
그럼 어디 가서 걷을까? 야, 지금 경제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은데 별 수 있어? 부자들한테 걷어야지. 부자들 보고 세금 내라고 그래? 라고 해서 세금이 필요하고 그 계층을 초상위권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위권한테 돈을 어쨌거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세금이냐면요, 여러분. 제도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금 어떻게 내는지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해서 내시죠? 근로소득 세금 냅니다. 집 사고 팔 때 세금 내죠? 냅니다. 그런데 왜 주식은 세금 안 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구멍이 있었어? 주식시장이 그동안 너무 빈약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제 많이 성숙했잖아. 이제 주식이라는 자산에도 세금을 걷어야지. 세금의 누수는 안 돼. 라는 게 제도 도입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무차별적으로 하자니 저항도 많고 그게 사실 공평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항선을 낮추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좀 공제를 해주자. 2,000으로 할까? 처음에 2,000이었어요. 그러다 5,000으로 할까? 5,000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공제 범위를 올리다 보니까 내는 층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부자층으로 이 과세 대상이 좁아진 거지 부자를 겨냥해서 만든 세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을 찬성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자들만 냅니다. 1% 부자들만 내요. 아, 그러니까 99% 세금 안 냅니다. 이거 부자 세금입니다. 시행합시다.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요, 거기 해당되거나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요.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있어요. 부유세, 부자세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곧대로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주식이라든지 금융상품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렇게 곧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걸 도입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이런 명분을 들고 있는 거 저는 반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팩트체크. 팩트체크 아닙니다. 아무튼 설명.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다?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자들을 보고 세금 내라고 만든 그런 세금이 아니거든요. 자, 네 번째 팩트. 팩트란 말 안 할게요. 네 번째 쟁점. 개인들에게 원천 징수하는 거 이거 행정 편의주의적인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아요. 요거는 무조건 과세 당국이 세금 걷고 지들 편하려고 우리 개인들을 뭐랄까요? 무시하는 행정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이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양도세를 나중에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상속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 치르고 더하기 빼기 다 해보고 세무사 상담 다 해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 상속세 나중에 신고합니다. 라고 해서 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그래. 내가 세무사랑 상담해 보니까 5천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 요만큼에 대해서 내가 세금 낼게 라고 해서 추후에 내가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세는 원천징수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딱 해서 주식을 계좌에서 딱 팔았어요. 수익이 났네? 한 1억 벌었네? 그러면 반기에 한 번씩 나라에서 그냥 원천징수를 띄어가요. 여러분 월급 명세서 받아볼 때 세금 먼저 제하고 받잖아요. 여러분이 월급 고지고대로 세전으로 받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천징수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짜증 날까요? 짜증 나죠. 행정 편의주의예요? 맞아요. 뚜껑 열립니까? 나 같아도 열리겠네. 왜? 일단은 여러분 계좌에 10억이 있어가지고 쫙 굴리고 있는데 반기쯤 딱 지나가지고 내가 잘 사고 팔아가지고 한 1억 벌었어요. 그럼 내가 갑자기 11억을 가지고 재산을 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나라가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은 아니지만 1억 세금을 떼어가요. 중간에. 그러면 나는 11억으로 연말까지 운용해서 더 크게 벌 수도 있는데 내 운용 원본이 1억이 중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왜? 나라가 세금 받기 편하기 위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에게 불리한 원천징수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 요거 맞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쟁점. 장기 투자 혜택이 없다. 맞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죠. 오늘 그거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뭐냐?
장기 투자를 통해서 기업에 정말 선순환되는 자금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하고 기업들도 막 돈 튀기하고 주가 조작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야말로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1차원적 선순환 기능. 예, 기업의 자금 확보, 그걸 통해서 산업 투자, 그걸 통해서 다시 예, 투자가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 요게 되려면요. 일단은 장기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장기 투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주주가 아닌데 왜 장기 투자합니까? 그러면요. 현재 같은 이 썩어 빠진 대주주 시스템 내에서 그나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투세가 들어오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 장기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느냐 보면 없다. 그럼 개인들 입장에서 뚜껑 열릴까요? 예,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해서 돈을 왕창 남겨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로 치면은요, 그냥 종합과세 해버려요. 누진 많이 때려가지고 세금 왕창 때립니다. 그래서 빨리 단타 친 거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뗀다. 그러면요, 장기로 쭉 갖고 있다가 이득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분리과세에서 저율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빨리 사고 팔아봐야 세금 계산해보면 큰 이득이 아니야. 차라리 몇 년 더 보유해서 수익률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몇 년 더 보유하는 게 이득이야. 요런 판단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투세 모델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인하려고 하는 인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쟁점. 아까 부자 얘기 자꾸 했는데 부자들만 관계된다라고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단 얘기했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 부자 아니어도 막 10억씩 운용해가지고 5천만원, 6천만원, 1억씩 버는 사람들 아닌 개인들도 금투세 때문에 영향이 있어. 뭐 피해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세금 내는 게 꼭 피해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금투세의 영향 안에 들어와. 부자들만 관계 있으니까 99%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찬성하십시오. 이거 틀려! 라는 그런 쟁점이 있는데 예, 그런 쟁점에 대해서 맞다. 예, 그런 지적은 맞다. 예, 부자들만 나 1% 아니야. 그럼 난 금투세 전혀 상관없어. 그건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냐? 일단 여러분 내가 금투세로 세금 안 내는 거는 수익이 5천만 원까지예요. 근데 여러분은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 벌 수도 있고 4,999만 원 벌 수도 있어요. 수익으로요. 그러면 금투세는 안 내죠. 자, 그런데 100만 원 이상만 딱 버는 순간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 추적이 되니까요. 너 얼마 벌었어? 이게 추적이 되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번 사람들에 한해서는 세금만 공제 혜택을 받는 거지. 예, 소득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목에 잡히는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부양가족 신청하면서 다 인적공제 받잖아요. 이 사람 소득 없어요 라고 해서 아버지, 뭐 딸, 가정주부인 와이프 이런 거 다 내 인적공제를 받아서 공제가 되는데 이제 와이프님께서 집에서 이제 재택으로 하다가도 한 5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제 인적공제가 안 돼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금투세를 안 내더라도 개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100만 원 이상 번 개인에게는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되는 영향이 생겨요. 요거는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도 어쩌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투세 자체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이 늘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영향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틀렸다. 즉, 예, 직접 금투세를 내지 않더라도 금투세 영향력 하에 수많은 개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맞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공제, 손익통산 문제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쟁점. 저의 답변은 예, 맞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뭔데? 2월 공제 뭔데? 예, 여러분 올해 10억 가지고 운영하다가 내가 1억을 벌었어요. 뭐 기분 좋게 세금 내지 뭐 까짓거. 돈 많이 벌었는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년에 내가 또 왕창 까먹었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내가 그 세금을 왜 냈을까? 올해 이렇게 손해봤는데. 그럼 작년에 돈 좀 벌었다고 세금 냈으면 올해 내가 손해본 거 나라에서 물어주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봤던 것과
손해를 봤던 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면 그거를 다음으로 넘기고 또 손해가 봤어요. 내가 올해 이익을 봤어요. 근데 작년에 손해 본 거 있죠. 그걸 다시 올해로 넘겨서 손익을 공제를 하는 2월 시키는 거예요. 다음 해로. 그래서 그걸 합산해야지 손해 본 해도 있고 뭐 적자 본 해도 있고 하니까요. 이익 본 해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를 이제 2월 공제라고 하는데 2월 공제가 이번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래서 5년간은 2월 공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손해본 올해 이익 봤어도 앞으로 한 4년간 손해봤다 그러면 예, 그걸 다시 합산해가지고 그때 세금 환급을 받던지 아니면 앞으로 5년 뒤에 내가 이득 볼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앞으로 4년간 손해봤어. 그 5년째 이득 봤어. 그럼 예전에 봤던 4년을 합산해가지고 나 세금 깎아줘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온 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5년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쟁점이 생겨요. 이거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야 3년이면 됐지 라고 해서 3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5년이면 됐지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더 해줘야지 이 사람들아 라고 하는 설도 있는 겁니다. 미국 예를 하도 좋아하시니까 예, 미국은 예, 2월 공제 예, 무제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 여러 가지 뭐 제한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요 자본 선진국에 비해서는 2월 공제 기간이 짧다라는 비판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어요. 손익통산.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예, 이익 보면 세금 내라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채권 투자해서 왕창 이득 받네. 좋아요. 근데 여러분 파생해가지고 왕창 잃었네. 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또 국내 주식 해가지고 왕창 이득 받네. 근데 여러분이 채권 잘못해가지고 왕창 손해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 해가지고 1억 벌었으니까 세금 내. 그랬을 때 내가 다른 금융상품으로 나 손해본 거 이거 어떡할 거야 라고 할 때 금융상품 카테고리 안에만 있으면 이익 본 거와 손해 본 거를 합쳐. 그렇게 해서 이익 난 것만 세금 내 라고 하는 게 바로 손익통산이 되겠습니다. 손익통산이에요. 이거 들어왔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세부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쉽게 한다는 게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익통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아까 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자들한테만 내는 세금이니까 괜찮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익통산을 누가 활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주식 한두 종목 하기도 바빠요. 보통 서민들은 이렇게 보고 그런데 내가 주식으로 손해 났어? 오케이. 파생으로 만회하지 뭐 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금융 상품군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자들이겠죠. 그렇습니다. 기술자일까요? 기술자겠죠. 선수들일까요? 선수들이겠죠. 실제로 손익통산이 들어온 건 당연한 겁니다. 잘한 거예요. 잘했어. 이건 비판받을 부분이 아닌데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손익통산이 있을 때 기술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식으로 올해 왕창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손해났던 상품들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채권으로 돈을 왕창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펀드로 주식으로 까먹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연말에 실제로 주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확정시켜. 그래가지고 아까 본 채권으로 본 이익과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버려. 그리고 나서 다시 주식을 또 사요. 그러면 일단 세금은 안 내고 주식은 잠깐 팔았다 빼면서 이제 보유하게 되는 이런 수법 아시겠죠? 즉 손익통산을 통해서 과세를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선수들이나 부자들에게 더 열려 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예요, 여러분. 예, 요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그냥 보니까 근데 다 좋아. 다 좋은데 개인한테만 불리하고 법인하고 외국인한테만 유리한 거 이거 너무 우리 개인 입장에서 열받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개인에게 불리해진 거냐? 그건 그렇죠. 그건 맞아요. 왜? 없던 세금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꼭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낸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금보다 불리해진 거는 맞습니다.
맞죠. 예, 무조건 맞죠. 예, 부자건 아니건 간에 불리해진 거죠. 그런데 개인에게만 불리하고 법인하고 외국인을 유리하게 해줬어. 요거 틀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네. 뭐냐? 법인과 외국인은 그냥 그대로예요. 지금과 똑같아요. 예,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얘네들은 원래도 개인보다 유리했어요. 근데 금투세 때문에 개인은 불리하고 외국인은 유리하게 해줬어. 이렇게 역차별했다는 건 아닙니다. 금투세가 들어와서 안 내던 세금을 내게 된 개인들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데 상대적으로 차별을 조정하고 역차별을 만들기 위해서 금투세가 조작됐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니 개인은 그래도 막 5천만 원 이상 세금 내면 22%씩 팍팍팍 내고 막 하는데 법인은 세금 싸잖아. 기관들은 뭐 거래세도 어쩌고 저쩌고. 예, 그거는 여러분 원래부터 그랬어요. 예, 왜냐면 우리는 그냥 법인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법인세입니다. 예. 이것도 소득 금융투자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냥 이것도 법인세예요. 그러니까 세율이 똑같아요. 그냥 법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법인이 팍 유리해지고 개인은 팍 불리해지고 요거는 아니지 않냐. 근데 개인과 법인을 봤을 때 개인이 불리해진 거냐? 그건 맞다니까요. 근데 금투세 때문에 그런 역차별이 조장되거나 새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은요, 얘네들은 원래 그랬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인이 불리해진 측면이 있죠. 새로 생기는 세금에 기분 좋지 않죠. 예. 하지만 그렇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투세 시행에서 대만 증시 폭락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돼서 대만 증시가 폭락했다는 그 사실은 맞아요. 근데 금투세가 시행돼서 폭락했다는 얘기를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면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대만은 금융 실명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투세를 거두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명이 찾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하자금, 차명자금이 드러날 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큰손들이 돈을 빼고 해외로 튀고 막 지하로 자금을 숨기고 했던 거지. 주식해서 돈 벌어서 낸 그 세금 부과한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라는 게 다수설이고 정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말로 치면 우리 금융실명제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이럴까봐 전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정광석화처럼 실시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대만이 어리벙벙하게 시작했다가 핵폭탄을 맞은 거죠. 예, 금투세라는 세목 신설 때문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만 망한 거 봐. 우리 하다가 폭락해.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초부자에게 막 어마어마 유리한 거 아니야? 예, 아주 복잡합니다. 이게 제일 복잡해요. 여기 나온 논의 중에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예, 맞다. 맞다. 예, 맞는 측면이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설명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냈어요. 딱 돈을 냈어요. 그래서 A, B, C, D가 돈을 내서 돈 항아리에다가 돈이 이렇게 쌓였어요. 예, 그게 펀드입니다. 돈 연못, 돈 항아리, 돈 금고 이렇게 한 뭉탱이로 뭉쳐 있으면 그게 펀드예요. 예, 그게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여기다 돈 내고 가입하세요 하면 공모펀드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3억 이상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수 우리끼리만 펀드 만들 거예요 라고 하면 그게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퍼블릭으로 가면 공모펀드, 조금씩 지네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사모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에 돈을 딱 낸 거는 저희 투자 원금입니다. 펀드 가입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게 항아리에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항아리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라는 애들이 사고 팔고 하고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막 계속 돈을 불려가요. 그렇게 해서 돈이 불었네? 네, 불었어요. 그냥 불린 채로 가만히 두다가, 야, 이제 우리 오늘 항아리 깨자. 펀드 쪽 내자. 그래서 항아리 딱 깨고, 그동안 들어간 거 비율대로 쭉쭉쭉 나눠 가져. 라고 해서 쭉 가져가면 간단한데, 그러면 펀드 과세가 복잡할 일이 없는데, 사실은 펀드에는 복잡한 과세 단계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펀드 회사 출신 아닙니까? 예. 첫 번째,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돈으로 운용할 때 세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여긴 너무 복잡하니까 논외로 할게요. 예. 일단은 굴러가는 돈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항아리가 막 불어가. 항아리 안에 돈이 막 끄득끄득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이게 좌수 개념, 기준가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복잡합니다. 그냥 내가 1,000원 냈어. 그러면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좌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좌수로 천좌. 그리고 기준가 1,000원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잊어먹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펀드가 수익이 났냐 안 났냐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가를 보면 알아요. 1,000원에서 출발해서 2,000원이 됐대, 3,000원이 됐대. 기준가 얼마야? 요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처음에 얼마에 들어갔어요? 천좌예요. 천좌입니다. 좌수가 천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됐어. 그래가지고 야, 우리 펀드가 2배로 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다시 회계 정산하면서 기준가를 1,000원으로 맞춥니다. 연말 되면 1,000원으로 맞춰요. 안 맞추면 어떻게 되게요? 예. 뭐 한 5년 지나고 나면 10,000 이렇게 돼 있게? 예,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 연말이 지나면 기준가를 1,000원으로 맞춥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 지금 2,000원이나 들어있는데 1,000원 내가 원금 내고 이게 1,000원이나 불었는데, 그래서 그 늘어난 1,000원에 대해서 원래 내가 1,000자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해요. 그래서 2,000자로 늘려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다시 기준가는 1,000원이 돼 있고 나의 좌수는 2배가 돼 있죠. 요거 내가 이득 본 걸까요? 이득 봤죠. 요때 세금이 나갑니다. 요때 세금이 나가요. 요때. 예, 요때는 요거를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려서 분배금이라고 해볼게요. 분배금. 이익이 난 거를, 예, 기준가를 조정하면서 좌수를 늘려가지고 분배해준다라고 해서 요걸 분배금이라고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도 종합과세입니다. 지금도 종합과세예요. 근데 앞으로 사모펀드가 금토세가 시행돼도 종합과세일까요? 요거 종합과세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넌 왜 잊어먹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좌수가 늘어도 내가 현금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부상 좌수가 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진짜 펀드 끝내자라고 해서 내가 돈을 항을에 쑥 넣어가지고 내 돈 가져갑니다라고 쑥 가져가는 거, 요거를 환매라고 합니다. 환매. 내가 찾아간다 환자예요. 환매. 이제 그러고 나면 나는 환매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펀드 멤버가 아닌 거예요. 예. 아까 한 분배금과 환매금은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환매를 해서 펀드에서 나갈 때 기존에는 종합과세를 맞았어요. 종합과세는요, 최고 세율이 49%입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되고 나면은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금투세가 도입되고 나면은요, 요 환매할 때 요것도 금투세 세율을 적용받아요. 그럼 몇 프로 내게요? 대충 22%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49% 환매금에 대해서 49% 세금 내던 사람이 22% 세금 낼 가능성이 생길까요? 요거는 생깁니다. 요거는 생깁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에 관해서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부자들이고, 특히 슈퍼리치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 금투세 깨작깨작 5천만 원, 6천만 원 좀 벌었다고 내는 세금보다 여기서 내는 세금들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야말로 슈퍼리치들, 초부자들, 사모펀드 관련해서 돈을 왕창왕창 버는 사람들은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감세 효과를 금투세 때문에 보겠네?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거는 있어요. 요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투세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고 그러더니 오히려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가능한 측면이 요거예요.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쟁점이 한 30몇 개 되는데 다 못하겠어요. 다른 쟁점 하나를 또 얘기해 볼게요. 근데 넘어갈게요. 일단. 그리고 다른 쟁점, 금투세 시행되면은 어쨌거나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 정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사람도 없던 세금 생기니까 한국 증시 짜증날 거 아니야. 에이, 그러니까 내 국장 안 해, 팔고 나가지 뭐, 미장 간다 이러고 죄다 팔고 떠나고, 예? 이러면 결국에는 부자들이 떠난 증시 때문에, 예, 투매가 생기고 매수세가 우위가 되고 해서 한국 증시가 폭락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 피해는 결국 더 많이 남아있는 힘없는 소액주주들이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시 폭락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비판도 논점으로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의견은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닐걸?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글쎄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의 세금을 건드리는 제도가 들어올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예, 파생 들어올 때도 그랬어요. 대주주 양도세 도입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연말에 나오죠. 증시 폭락한다고 그냥 뭐 난리가 났는데 폭락 안 해요. 그리고 그거 회피 매물 나오잖아요. 그거 사시면 돼요. 그 사는 사람 이득이에요. 그 사람이 세금 계산해가지고 지금 파는 게 낫다라고 해서 던지는 거지 주식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 주식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연말에 회피 매물이 조금 나와도 연초에 바로 튀어오릅니다. 바로 리바운드 돼요. 그게 시장입니다. 예,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포 마케팅 이거 합리적으로 이것도 추론이에요. 물론 근거 있고 충분히 우려할 만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근거 있고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죠. 국장, 미장, 수익률 등등등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야, 우리나라가 수익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너 같으면 투자하겠니? 그나마 세금 역하니까 한 거지. 근데 세금까지 선진국하고 비슷해져 봐라. 절로 가지 일로 오겠냐? 맞는 얘기일 수 있고요. 충분히 우려할 만한 얘기인데 정말 그것 때문에 증시가 폭락한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려입니다.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우려는 우려 맞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감히 세금 도입에 대한 공포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그리고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 같으면 그런 회피메일 나오잖아요. 저는 삽니다. 바로 시장이 리바운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세금 도입할 때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 때문에 한 해 만에 그거 무서워서 장 못 딴 겁니까?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건 논리가 될 수 없어요.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비판하시는 분의 논리도 이게 숨이 상관이 돼야 되는데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부자들이 두드려 맞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떠난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초부자들에게는 유리하다면서요. 사모펀드 등등등 회피책이 많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금투세 때문에 부자들이 떠나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모순 불가능한 얘기가 그 비판론에서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세금이 현재 디자인이 잘 돼 있다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시는 논리 중에 하나는 부자들이 이걸 싫어한다는 거고 하나는 부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 논리가 폐지 논리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든지 부자들에게 불리해서 떠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폐지하라라고 하면서 둘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은 주장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동시에 주장돼서는 안 되는 논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간단하게 요약만 해보면 그런 거죠. 금투세 너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렸죠. 뭐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있을 때, 번 거 있을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이런 말씀 해드렸고,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낸다. 뭐 이런 말씀 해드렸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지만,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건 아니었고, 추경호 대표가 당시에 발의까지 했었던,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었던 그런 법인데, 갑자기 지금 이게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뭐 이런 경과 과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팩트 체크 들어가 봤을 때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1%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냐? 그건 맞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나 99%인가? 그럼 세금 안 내. 일단 그건 맞아요. 금투세 자체는 안 냅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나 1%만 세금 이거 1%만 내는 세금이니까 그럼 시행해도 괜찮다? 그런 논리 위험하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거는 부자들을 겨냥해서 만든 부유세가 아니에요. 엄연하게 주식이라는 자산에 대해서 그동안 세금 안 내던 걸 내는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단한 전환이 있는 그런 세금인데 부자들만 내니까 괜찮으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런 논리를 써서는 안 돼요. 고지고대로 본질적인 그 가치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죠. 국민 여러분들께. 안 내던 세금,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부자들만 내는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우리 99% 단결해서 갑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1%인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입법돼도 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요. 1%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을 거고요. 그럼 10%가 세금 내면 괜찮은 거고 뭐 또 20%가 내면 괜찮은 거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많고 적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요. 신경 쓰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세금 내라고 합시다. 이런 논리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다 좋지가 않다. 위험하다. 본질 그대로 접근합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었고요. 또 많은 부분 개인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팩트체크 몇 개 해드렸죠. 개인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천 징수하는 것도 문제요. 원천 징수하다 보니까 행정 편의주의적인 감이 없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에 세금을 띄어가니까 내가 1년 내내 운영하고 싶은 원본이 줄어드는 효과도 좀 있었다. 이런 말씀 문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장기 투자 혜택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 시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고려가 덜 된 듯한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9%만 우리 99%는 세금 안 내. 1%만 세금 내는 거 괜찮아 라고 했었는데 그 논리도 위험하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더라.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에서 내가 그동안 와이프, 엄마, 아버지 쭉 갖고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거 금융으로 해서 주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돈 벌었다 싶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인적공제 탈락됩니다. 그리고요 건보료 이것도 올라갈 수 있어요. 세금 안 내도 소득 자체가 이제 국가의 관리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건 신경 쓰지 않던 소득에서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투세는 내지 않더라도 건보료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보료 피부양자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는 사람들 2천만 원 정도 있는 사람들은 탈락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99%요 단결하라 이런 논리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논리도 틀렸습니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많은 개인들도 금투세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얘기하지 않는 것도 비겁한 겁니다. 정확하게 개인들도 많은 부분 금투세 영향 속에서 불리한 부분이 생기긴 생긴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렸고요. 2월 공제 손익통산 이런 말씀도 해드렸죠. 그래서 손실이 있는 해랑 이익이 있는 해랑 이게 서로 이제 계속 2월에 가면서 어느 때 내 예전에 났던 손해 그거 감안해서 이번에 났던 이익에서 세금 빼줘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했는데 외국 시장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투세 들어오면은 무서워서 부자들이 다 팔고 떠나니까 우리 시장 폭락할 거다. 대만을 봐라.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대만은 금투세 때문에 폭락한 것은 좀 과도한 해석이다. 대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다수설 정설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사실 폭락했던 거지 새로운 세목 그 자체가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만 사례로 들은 것은 그것은 좀 틀린 얘기다 라는 저의 사견을 말씀드렸고 다만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고 그게 우리 증시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을 줘서 부자들이 다 팔고 떠날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고 남은 피해를 고스란히 개미들이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시나리오 자체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우려할 만한 그래서 고민해 볼 만한 시나리오다 라고는 말씀을 드렸으나 그것 때문에 세금을 정말로 도입할 수 없을 만큼 근거 있는 얘기냐라고 할 때 그것까지는 아니다. 진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지 늘 체크해 봐야 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으나 그건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하면 진짜 큰일 나. 이렇게까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파생 과세할 때나 대주주 양도세 과세할 때나 실제로 보면 그렇게 큰 충격은 없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댓글 보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세금 때문에 회피하는 회피 매물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조심스럽게 저도 해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건 뭐 금토세 그래가지고 뭐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며. 그러니까 99%는 괜찮다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초부자들 사모펀드에 가입돼 있는 초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네. 나 이거 상당히 기분 나쁜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 예, 일부분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 사모 중에서도 분배금 1년에 한 번씩 예, 기준가를 1,000원으로 맞추고 좌수를 늘려주는 그 분배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는데 펀드를 깨고 나오면서 받는 환매금에 대해서 기존에 종합과세하던 것을 금투세로 분리과세하다 보니까 예, 세율이 절반 정도로 줄면서 진짜 초특급 슈퍼 울트라 부자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투자를 하면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반이나 줄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대충 어제 얘기한 거 정리했다 치고 좀 빠졌으면 할 수 없고요. 이제 오늘 얘기 어제 못한 얘기 그냥 이어가 볼게요. 여러 가지 쟁점들을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오늘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 어저께 댓글 보니까 또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댓글 다 읽어보고 좀 이따 나중에 좋은 댓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너무 정치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여러분 돈이 걸린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조세 정의가 걸린 문제이고 사회 시스템 자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위치에서 유불리에 있는 분들 충분히 의견 얘기하실 수 있고 또 더 좋은 대안이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너 금투세 찬성이야? 너 민주당이지. 나 금투세 반대야. 나 국힘이야. 찬성은 앞으로 국힘 찍고 뭐 아니 뭐죠? 찬성은 뭐 민주당 찍고 뭐 반대는 국힘 찍어. 그리고 뭐 이거 하면 이 당 안 찍을 거고 저거 하면 저 당 찍을 거야. 이런 식의 진영 논리로 가면은요 답이 없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진영 논리에 파묻히기보다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또 오해 없이 예, 또 제가 다 안다고 떠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 들어볼 테니까요. 예, 오해 없이 들어주시고 좋은 의견 같아. 그 설명 들으니까 뭐가 쟁점인지 내가 이제 이해가 됐어. 이 정도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판단은 내려보시되 설명과 판단에 너무 정치적인 걸 끼어들면 오히려 곡해되더라. 좀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안 드렸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시장이 지금 너무 약하잖아, 시장이.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 왜 약한가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해. 잘못된 제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장의 주요한 개혁 과제들을 이미 완수한 다음에 충분히 우리 시장을 선진시장에 견줄 수 있게 성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사를 좀 맞자. 지금은 주사 맞기 너무 아프다. 체력이 약하다. 라고 하는 이른바 시장을 먼저 성숙시켜야 된다라는 우선순위론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찬반보다는 이것은 타이밍이라는 어떤 걸 깔고 있는 그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죠. 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또 그 쟁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도 있으니까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다 좋다며. 진짜 다 좋다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데 이걸 당장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성숙한 다음에 하자며 라고 하는 너의 얘기는 보니까 선후론인데 왜 이걸 선후로 파악하느냐. 둘 다 하면 되지 라는 병존론으로 가면 되지 하나를 하고 뒤에 꼭 이어서 해야 될 필요까지 없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혁도 지금 하고 금토세도 지금 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병존 가능하고 동시 추진 가능하다. 당신이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개혁을 뒤로 오히려 그걸 하고 나서 하자면 그럼 도대체 언제냐? 개혁까지가 100가지면 100개가 다 된 다음에 해야 되냐? 10개 한 다음에 해도 되냐? 오히려 이러다 보면 영원히 못하니 그 모든 개혁과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동시 추진설도 있다. 요 정도에서 이런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성숙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건지 꼭 뒤로 밀어야 되나? 같이 하면 되는 건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논점 또 이런 게 하나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국가의 세수는 아무도 걱정 안 하네 라고 하는
이른바 세수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래는요, 금융투자세를 도입할 때 기존에 있던 거래세를 낮추고 그 확 낮추는 대신에 금융투자세를 통해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면 연간 한 4조 정도 들어온다고 현재 추산이 됩니다, 여러분. 거래세는 그 이상으로 감액이 돼요. 어쨌거나 거래세를 팍 깎아주고 대신에 금투세가 들어가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세가 낮아지고 하나의 신설된 세목이 들어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뭐 그래도 충분하진 않지만 세수가 갑자기 뻥 나는 건 아니니까 국가 살림을 꾸리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해서 당초 거래세와 금투세는 원래 패키지로 묶어서 입안이 됐던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거래세는 지금 단계별로 현재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낮아질 예정에 있고요. 자, 그런데 세수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논의도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런데 거래세는 팍 깎아줘가지고 뭐 7조가 깎였네, 9조가 깎였네 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될 세금 금투세 4조가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돼서 안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국가는 어마어마한 세수 손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103조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코로나 때 딱 한 번 빼고요. 정부 살림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상황인데 정부 너는 세수 걱정은 안 하냐? 나라 살림 안 꾸려가? 세수 대안 있어? 라고 하는 세수에 관한 심각한 걱정을 제기하는 쟁점도 있습니다. 원래 패키지였잖아. 근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죠. 충분히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투세를 당장 도입하자라는 분들은 뭐 그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분들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적어도 정부 여당은 그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세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책임하게 이 세금도 빼줘, 저 세금도 빼줘. 안 그래도 부자감세, 대기업 감세 다 해가지고 연간 80조씩 지금 날라가고 있는데, 연간이 아니고요, 누적법상으로 80조씩 날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또 10조씩 빵꾸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당연한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정부 여당은 이쯤에서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려면 그에 대한 대책도 내야죠. 그러려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고 기재부에 있고 금융위에 있고 국회에 있고 정부 여당에 있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폐지만 하면 여러분들도 그 생각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라는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 연결이 돼요.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권에 들어오듯이 거꾸로 그 세금이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나 금투세 폐지시켰다 박수 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 생활에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세수 부족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찬반에 대한 얘기를 국민 여러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뭔가 말을 할 때는 이 정도 대안 정도까지는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 무대책입니다. 정부 여당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은 무대책이에요. 이건 심각하게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고민하라는 건 아니에요. 금투세 폐지론자, 유예론자 분들에게 그럼 네가 세금 대책을 내라. 그런 건 국민들이 뭐 그런 것까지 걱정합니까? 그런 건 아닌데 현재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이 이 대안이 없다 보니 답답한 것도 또한 사실이다. 이런 쟁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좀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였다면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마저 못 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사실은 어쩌면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거나 제일 핫한 주제는 거래세와의 관계입니다. 좀 전에 제가 살짝 언급만 드렸는데요.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투세 이거 문제가 심각해. 이거 왜? 이거 이중과세야. 이중과세. 뭔데요? 봐봐, 우리는 증권 거래할 때 거래세도 내. 근데 내가 돈 벌었다고 양도세도 내야 돼. 내가 주식을 하는데 세금을 2번이나 내는 거야. 이거 너무 과도하지 않아? 이거 이중과세 이거 말이 돼? 이거 선진국 봐봐. 이거 금투세 있는 나라는 웬만한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거더라고. 근데 거래세가 낮아졌든 높아졌든 하여간에 거래세가 있잖아. 근데 왜 금투세까지 걷는 거야? 나 이거 이중과세, 나 이거 도저히 기분 나빠. 라고 하는, 예, 이중과세론. 예.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중과세론을 주장하시는 분에게 또 반론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거래세 깎아줬잖아. 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 깎은 거 말고 없애달라니까. 라고 하시는 거죠. 요 논의가 또 사실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도발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욕하지 좀 마세요. 예. 이중과세 하면 안 됩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에요. 집은 여러분, 삼중과세예요, 삼중과세. 예. 여러분 집 살 때 취득세 내십니다. 그리고 집을 깔고 앉아 계시죠? 보유세, 이른바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죠. 예. 깔고 앉아만 있어도 보유세를 내요. 집을 팔았어. 조금 남겼어. 양도세 냅니다. 집은 여러분, 예, 세금이 3개나 있어요. 3개. 예. 근데 주식은 왜 한 번만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질문에 답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속세는 그럼 이중과세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돈을 벌 때 그때 이미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냈을 거예요. 배당소득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고 뭐 부가가치세도 내고 오만 세금 다 내서 아버지 재산이 이미 됐는데 그걸 나한테 물려갈 때 내가 세금을 또 내야 돼? 라고 할 때 상속세 이중과세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으로부터 다른 개인으로 돈이 넘어가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지, 이 사람아. 니네 아버지가 세금 낸 건 아버지고 너라는 자식 A씨, 그러니까 A에서 B로 넘어갈 때 B 너는 없던 재산이 생긴 거 아니야. 너는 소득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세금 내야지. 요렇게 보면은 이중과세가 아닌데,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활 단위를 패밀리로 묶습니다. 묶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재산 분할권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등기 등록만 안 했지 이 재산이 내 재산이고 내 재산이 네 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예, 사실은 경제 공동체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 이론 중에서 상속의 단위를 개개인으로 보는 이론이 아니라 패밀리론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이거 이중과세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이론이 있는 거예요, 상속세 관해서도요. 예, 그래서 그 론에 그러니까 그 상속세의 단위를 가족 단위로 보는 이론에 근거하면 상속세가 이중과세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집은 삼중과세고, 예, 자동차도 최소한 이중과세입니다. 자동차세도 내고 취등록세도 내죠. 그 다음에 상속세도 이중과세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냈던 그 수많은 세금들을 생각하면 삼중과세, 사중과세 됐을지도 몰라요. 부가세도 내고 뭐도 내고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중과세니까 안 된다라는 거는 깨지기 쉬운 논리다라는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 이중과세 이거 안 돼! 라고 하면 이중과세 가능한 거 많아요. 이런 비판 한 번에 깨진다는 거예요. 다만 이중과세가 과하다! 요렇게는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만약에 비판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 이중과세 많습니다. 삼중과세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중과세라 안 된다라는 원칙은 없다. 그것은 과세당국과 국회에서 예, 법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보다는 이중과세를 통해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라는 과다하냐 안 과다하냐로 논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중과세니까 안 돼! 이것은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거예요. 주식에 관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비교해야 되는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선진시장은 거래세가 없더라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거래세 낮추면 안 돼? 빵으로 만들면 안 되라고 하는데 이중과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래세를 낮춰주면 안 돼, 이제 과다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라고 하는데, 예,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래세를 빵으로 못 만든다. 왠지 알아? 거래세 안에 농특세가 들어가 있거든. 실은 농어촌이 약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한 세금을 걷어서 우리 농업, 농촌 이쪽에다가 보조하는 목적세인 농특세가 여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빵원으로 못 만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비판 맞나요?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비판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고요. 제 개인 사견입니다. 자, 그러나 거래세와 김투세를 합쳐서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랬을 때 결국 거래세를 어마어마하게 낮추지 못하는 이유에 농특세가 들어있기 때문이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딱 농특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까지. 예. 그리고 그 선까지는 가야지 굳이 이걸 빵으로 만드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 또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어디에다가 또 이 부족한 농어촌 특별세를 어디다가 또 갖다 붙일 겁니까? 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긴 낮추되 딱 그냥 농특세까지만 남기면 된다라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명이 좀 두루뭉실하지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거래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쟁점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또 쟁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연말이야. 내일 모레 만약에 법안이 폐지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시행이야. 야, 근데 준비는 됐냐? 다 좋다 이거야. 준비가 됐냐고 라고 하는 현실적 준비 부족론, 이것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준비가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전 국민이 갑자기 찬성해도 이거 뭔가 시스템에서 뻑이 한번 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정부가 연초부터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진짜 안 되나 해가지고 실제 과세 당국이 갖춰야 되는 시스템, 그리고 증권회사에서 원천 징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갖춰야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 그다음에 그 둘을 링크시키는 시스템 등등등등이 현재까지 완비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하자 그래도 죄송합니다. 준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밀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할 판이에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여러분께 그냥 전달만 드리고 들이되 이거는 저는 문제라고 봐요. 내일 당장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폐지가 될지언정 현재 법이 있으면요. 준비를 해야죠. 그게 행정국가고 책임성입니다. 엄연히 법이 살아있고 여야가 뭐 가다못해 확실하게 일단 적어도 내년 시행까지는 무조건 미룬다라고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직 아무도 준비를 안 해요.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어쨌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법을 통해서 합의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언정 정부는 입법된 대로 행정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시스템은 완비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예가 되더라도 언제든 다시 재개하거나 그에 맞춰서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지금 벌써 8월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불비가 돼 있어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토세 도입 시기상조론, 입법 불비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말씀은 맞다라고 제가 일단 의견을 드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찬성론자, 폐지론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정부와 업계를 비판해 줘야 돼요. 그렇게 엉성하게 제도를 준비해가지고 이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법이 살아있는데 그건 그거죠. 예. 오늘 좀 말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약을 좀 먹었습니다. 감기약이요. 예. 자, 그 다음에 국민의 법감정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 좋다. 그런데 결국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어느 세금이든 그 해당하시는 분들은 피하고 싶고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끝까지 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예.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입법 목적에 찬성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다소간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저항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 없으면 통과가 되죠, 대부분. 그런데 결국에는 주권자들께서 단순한 이해관계 있는 분들의 저항을 넘어서서 거의 주권의식이 발동될 정도로 반대하고 있다면 법안의 추동력이 과연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글쎄요. 현재 어쨌거나 다양한 이유로든 또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뭐 반대하시든 알아서 반대하시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딱 국민의 의사만 봤을 때 현재 이 제도가 순조롭게 안착하기에는 추동력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뭐 근거 있어? 이런저런 여론조사 보니까 절반 정도에 해당,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 강성도가 세기 때문에 이 추동력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주권자가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동력이 약하니까 결국에는 주권자 의지에 따라서 유예될 거나
고민해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예, 소수의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아닌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빠진 얘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1부 끝나고 어제 1탄 끝나고 말씀드린 게 댓글에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좋은 얘기 좀 올려주시고요. 다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우리 시동이키 독자님들. 아주 수준 높은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우리 공유해 보시죠. 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난 다 좋은데 나 개인이거든. 나 이거 법인 특혜주는 거 나 이거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말이야 우리는 어쨌거나 금투세가 오든 뭐 정확가세가 오든 세금을 왕창왕창 내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말이야 법인은 또 세금을 덜 낸다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나 이거 용서 못해! 라고 하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예, 반론을 써주신 독자님들이 계셔요. 일단 의견 써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요거에서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보다 법인세가 유리해? 개인이 불리한 거야? 맞아요. 개인이 불리합니다. 자,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려볼게요. 금투세만 그래? 아니에요. 다 그래요, 다. 법인이 다 유리합니다. 그래서 법인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강남에 빌딩 100억을 사가지고 200억에 팔았잖아요. 예. 세금이 50%예요. 그럼 50억 날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법인이 100억을 사서 200억에 팔았어요. 그럼 세금 22%네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26% 정도는 올려가려나? 3억 이상이니까. 아무튼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절반이에요. 예. 건물도, 부동산도, 다른 것도 다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한 걸 이제 아시는 분들은 금투세만 그런 줄 알고 화가 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그래요, 다. 예.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개별 개인은 원래 세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신 말이야? 담배 샀어? 오케이. 부가세. 당신 말이야? 집 샀어? 오케이. 집 샀으니까 세금. 이렇게 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은 세금에 관해서 열거주의입니다. 요거 했으면 내세요. 요거 했으면 내세요. 요거 했으면 내세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없으면 안 내고 해당 있는 사람만 내게 돼 있다. 요렇게 일단은 기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요. 법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법인은 그냥 뭉뚱그려서 너 다 해서 얼마 벌었어? 그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번 돈의 구간에 따라서 세금 내. 요걸 그래서 포괄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알았다. 나 그래서 화난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인을 장려하기 위해서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래 법인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직원도 많이 쓰고 큰 기업들 삼성전자, 현대중공 이런 회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아야 국제 경쟁, 산업 발전 등등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건 너무 잘못됐다라고 까지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어요. 왜? 법인 자체에서는요. 대충 20% 법인 소득세 낸다고 쳐볼게요. 법인세 낸다고 해볼게요. 근데 개인은 예를 들어 아까 나 40% 세금 냈어? 너무 짜증나는데? 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개인 사업자로 하지 내가 뭐로 법인 내겠어? 개인 법인 내지 왜 내가 개인 사업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법인은 여러분 세웠다고 짓기 아닙니다. 원래는. 주주들 거예요. 그리고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예요. 늘 이놈의 이 재벌 오너들이. 오너라는 말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오너. 내 거란 얘기 아니에요. 오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주주권이 있을 뿐이지. 법인은 지 겁니다. 그냥. 법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에서 내가 배당을 받고 돈을 빼올 때 있죠. 그때 배당 소득세가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내가 돈을 왕창 벌어서 개인 소득세 낼 때와 내가 법인 차려서 법인이 법인 소득세를 내고 법인세를 내고 그 남은 거에서 내가 다시 배당세를 내면 나는 거기서 추가로 또 배당 관련한 배당 소득세 15.4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내가 개인 사업자로 돈 벌 때 세금과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세 내고 배당세 내고 합쳐보면 또 비슷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법인이 개인보다 유리하되 개인이 최종적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나한테 돈이 뚝 떨어졌을 때 뭐가 유리한가를 보면
그래도 법인이 유리하지만 예, 그때 배당세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완전히 뚜껑 열릴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예. 그렇게 과세 체계가 되어 있고 금투세도 그 안에 포섭이 됐기 때문에 마치 예, 금투세만 개인이 불리하고 법인이 2배나 유리해 요런 논리가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그냥 원래 법인이 그래요, 우리는. 예. 근데 그거는 못 바꿉니다. 과세 틀 전부 바뀌는 거고 바꿔야 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약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법인 때문에 열폭하신 우리 독자님들께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 많아요,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 또 좋은 의견 드리면 제가 또 공부도 하고 저도 의견도 좀 바꿀 수 있죠. 근데 요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인 특혜다. 맞다. 근데 여기만 그런 건 아니다. 예,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너 법인 편이야!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좋은 댓글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아주 정말 전문적인 걸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아이디가 잘 뜨진 않는데 이순신 장군님 사진을 딱 올려주신 우리 독자님들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분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1년이 지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중간에 걷어가는 거 행정 편의주의라고 박지동이 너 공격하던데 그것도 꼭 그렇게 공격당할 만한 일만은 아니야. 만약에 사후에 내봐. 내 돈이 더 커져. 그러면 말이야. 예, 그 시장에 주는 충격이라든지 팔아야 되는 것들이 더 커질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중간중간에 내는 것도 꼭 행정 편의주의라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거야.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서 설명하지 마. 라는 말씀. 예, 충분히 이런 말씀이 합리적입니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예. 충분히 우리가 같이 듣고 공유해 볼 만한 그런 좋은 말씀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 정책위 의장 진성준 정책위 의장 보고 이 사람 이거 사모펀드 로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거 안 꺾는 거야 저거 라는 많은 댓글들이 있는데 글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진영론으로 가면은 곡해되거나 왜곡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 증거가 있으면야 그러면 정계 은퇴해야죠. 예, 그럼 집에 가야 되고 예, 광화문 한복판에서 돌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금투세를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금투세가 일어나면 초부자들인 사모펀드에게 그중에 특히 일부 사모펀드, 그러니까 일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주식형이 아닌 펀드에 대해서 환매할 때 초부자들에게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런 혜택이 있다. 그러면 너는 금투세를 추진하지. 저긴 혜택이 있지. 그럼 너 저 혜택 때문에 추진하는 거지. 넌 로비 받았을 거야. 요런 등식은 근거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래서 진성준이는 로비 받았고 로비 받은 진성준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근거가 없고 금투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많은 그 곡해를 불러일으키고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논의에 대해서 반대로 가면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정부 여당이 폐지를 원하는 거는 초부자 밑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1%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죠? 연간 한 5천만 원 이상 주식 버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 로비 받아서 지금 폐지하는 겁니까? 요런 반론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 연합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폐지 집단 성명을 내고 지금 열심히 집회도 하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개인 후원금 뒤로 약속받고 반대하는 겁니까? 요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이런 공격은 하등에 여야 할 거 없이도 도움이 안 된다. 증거가 있으면 있다고 하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면 저거 사모펀드 로비 때문이야. 이런 공격은 글쎄요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요 얘기 참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쟁점을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합쳐서 뭐 한 20개 이상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 50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쟁점마다 사실은 제가 그냥 제 생각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70% 정도는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쟁점이 맞아요. 그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한 10% 정도 되고 한 15% 정도 되고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또 한 15% 되니까 어쨌거나 60, 70% 이상 폐지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논거들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시원하게 반대 얘기를 저 말고요. 많이들 못 하시나. 못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가장 걸린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도 댓글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나 주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집 한 채 있고 한평생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번 사람이고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잘 내고 건강한 소시민으로 국가의 주권자로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땀 흘려 번 돈에 세금 내는데 지금 듣다 보니 여태까지 주식으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럼 세금 안 내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나의 땀의 가치와 저 사람들의 투자 가치가 이렇게 다른 겁니까? 라는 질문. 결국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이 나라가 정의로워진다라는 그 대원칙 있잖아요. 이 대원칙. 그게 걸려요. 네. 그래서 수많은 그 비판론자들의 이 비판의 논거가 맞다 하더라도 단순 폐지 이렇게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또 많은 그 합리적인 어떤 지금 그 신중론자들도 결국에는 생각해 보시면 이런 논리거든요. 여러분 연봉 5천만 원이면은 적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중간 정도 됩니다. 예. 연봉 5천이면요. 아니, 더 받으시면 엄청 많죠. 근데, 아무튼요. 그렇게 해놓고 볼게요. 그런데, 연봉 5천만 원 되시면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칠게요. 그분들 세금 냅니다. 1년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냅니다. 그런데, 예. 5천만 원으로 똑같은 돈을 주식으로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낸다는 걸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반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조세정이 합당하게 제대로 세금을 만들지 그랬어. 왜 이렇게 흠이 많은 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뼈아픈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뼈아픈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유튜버 아닙니까? 예? 일개 유튜버 나부랭인 제가 저의 사견을 말씀드린다면 뭐 크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 입장을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총론이 너무나 오라도 이걸 그대로 밀어붙이기에 가슴 아픈 흠결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일단 폐지는 못하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올라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 구도나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다시 여기까지 오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 폐지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법 감정, 현재 준비 불비론,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비판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시행하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주식이라는 자산에 세금이 붙어야 한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유예해 놓고 아예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싹 다 테이블에 올려서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하게 보고하면서 오히려 입법 때보다 지금 문제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잘 됐어요, 차라리. 그래서 수미상관에 딱 맞게 진짜 부자들에게 확실하게 세율을 높일 거면 초부자 감세 없애버리고 아니면 거꾸로 5천만 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 5천만 원씩이나 왜 감세를 내줘? 아니 공제를 내줘? 더 낮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세율 구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 보유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시장의 안착 포인트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좀 유예하고 또 사실 지금 주식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장 자체가 성숙은 떠나더라도 조금 그래도 불안감은 벗은 다음에 하자라는 유예론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아까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뭐랄까요? 그 시장이 성숙되면 하자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숙되면 하자, 시장이 개혁되면 하자라고 했었던 주요한 개혁사항이 있죠. 주가 조작범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 세상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상법 382조 아직도 못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주식회사 이사는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걔는 회사 편이에요. 법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써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하라. 이 5글자, 주주를 위하여라는 이 5글자를 지금 못 넣고 있어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이번에 금투세 유예되든 폐지되든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감히 제가 금투세 비판하시는 분이나 폐지하시는 분들께 저는 감히 제 양심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투세가 갖고 지금까지 금투세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지적됐던 그 수많은 문제 있죠. 그 문제가 100이라면요. 상법 382조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적어도 1000만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투세가 유예가 되든 폐지가 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단락되고 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방금 그 시장의 성숙성을 얘기하셨던 분들과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금투세 폐지를 해야 된다고 비판이 일어났던 이 들불 같은 민심을 다 같이 합쳐서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에 나서자고요. 자본시장법도 개정하고 대주주의 전횡도 막고 상법 382조도 좀 바꾸고 그래서 두산처럼 뒤통수 맞는 소액주주들 다시는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50가지 쟁점 다 다르고 각각마다 학술적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한 13회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지아님인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금투세 특집 방송 갑시다. 예, 그래서 전국민 금투세 전문가 만들기 뭐 이런 거 하자 이런 분들 계시네요. 예. 자, 아무튼 금투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